2026년 어느 월요일 아침 서울에 사는 33살 평범한 직장인 김민수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 3012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1,500원 수준이었던 환율이 2배 이상 폭등을 한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숫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미 일어난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하나의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비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더 현명하게 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항 환전소 달러 현찰 판매 환율이 2026년 6월 6일 기준 하나은행 공항 영업점에서 1624원을 기록하며 이미 16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숫자가 내 삶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뉴스가 통장과 식탁과 밥그릇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전달 경로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정 대신 가능성, 공포 대신 대안을, 소문 대신 진실을 가지고 말해보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평범한 직장인 민수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긴급 속보 하나가 화면에 튀어나옵니다. 원달러 환율 3,000원 돌파. 처음엔 그냥 숫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몇 분 뒤 주유소 앱의 가격이 바뀌고 회사의 달러 결제표가 다시 계산되고 아예 학원비보다 이번 달 식비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악의 외부 충격이 겹쳤을 때 위험이 어떤 순서로 번지는지 이해하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의 발현 가능성을 약 30%로 보고 있습니다. 자, 환율 3,000원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환율은 사람들의 기분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외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질 때 원달러 환율이 오릅니다. 문제는 그 수요와 공급이 단순히 수출입 숫자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원화 약세를, 한미 금리와 성장률 격차, 국내 금융자산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2025년 10월 비금융 기업 등의 해외 주식 투자가 74억 달러 수준으로 역사상 최대였고 2026년 1월 전반에도 해외 증권 투자 흐름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2025년 3분기 기준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은 1.1조 달러, 단기 외채 비중은 21.9%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나라의 전체 외화 체력은 1997년과 다르지만 특정 시점의 현물 시장에서는 달러를 사려는 사람과 그냥 내다 파는 사람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환 보유고의 달러가 절대적으로 적어져야만 환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보유하려는 욕망이 원화를 보유하려는 욕망보다 강해질 때 환율은 뻥튀기 마냥 튑니다. 여기에 시장 심리가 겹치면 움직임은 더 커져요. 강한 수출이 있어도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부리고 대기업이 수출 대금을 달러로 오래 들고 있고 개인이 해외 주식과 달러 자산을 더 사들이면 원화는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26년 한국이 반도체 호황과 경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매도와 수출 대금의 달러 보유로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율 3,000원 시나리오는 한국이 망했을 때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외부 충격과 자본 흐름 변화가 한 방향으로 겹친 극단적 가격 변수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IMF가 오래전부터 말한 자본 유입의 급정지와 역류, 이른바 서든 스톱은 바로 이런 순간 실물 경제를 압박합니다. 서든 스톱은 외국 돈이 갑자기 끊기고 빠져나가면서 환율 폭등과 금융위기를 유발하는 현상을 말해요. 한국은행도 환율 상승이 외화자금시장, 채권시장, 단기 자금시장에 미친 영향이 과거보다 커졌고 은행의 자본 비율과 유동성에도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환율과 물가를 좀 되짚어보면 한국처럼 원유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 수입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는 원유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통화 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원유 수입 물가와 비에너지 수입 물가가 국채유가와 환율 움직임에 크게 좌우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달러가 비싸지면 기름값, 전기료, 물류비, 공장원가, 식재료 가격이 순서대로 밀려 올라옵니다. 처음엔 기업이 마진을 줄여 버팁니다. 하지만 환율 급등이 지속되면 결국 가격표를 바꿉니다. 소비자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비싸졌다라고 느끼지만 실제 충격은 이미 몇 달 전 환율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한국은행이 설명하는 환율 전가의 핵심입니다. 체감 물가는 더 잔인합니다. 월급은 느리게 오르는데 생활비는 빠르게 올라요. 냉담비와 교통비가 오르고 배달비와 외식비가 오르고 사료와 곡물 가격이 올라 식탁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때 가게는 가장 먼저 선택적 소비를 줄입니다. 커피를 덜 사고 여행을 미루고 자동차와 가전 구매를 연기합니다. 이 지점부터 환율 문제는 외환 딜러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 매출 문제, 직장인의 실질 소득 문제, 가게의 실미 문제로 변합니다. 환율 급등의 영향은 결코 뉴스 기사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집 앞 마트와 음식점, 회사 식당과 월세, 내 통장까지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기업 고용 소비의 붕괴입니다. 모든 기업이 환율 상승의 수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수출 기업은 달러 매출덕을 볼 수 있지만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 환해지 비용이 커지는 기업, 달러 부채가 있는 기업, 내수 비중이 큰 기업은 정반대의 압박을 받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상승이 환해지 비용 상승, 외환 파생 거래와 외환 RP 거래에서의 추가 증거금 납입을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오르고 금융 비용이 오르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설비 투자를 늦추고 신규 채용을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비를 줄이고 재고를 낮추고 마지막에 구조조정을 고민합니다. 위기가 길어지면 문제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이동합니다. 흑자 기업도 현금이 마르면 매우 위험해져요. 소비 위축은 다시 고용을 흔듭니다. 고용이 흔들리면 소비는 더 줄어들고 소비가 줄면 기업은 더 움츠러듭니다. 이것이 침체의 고전적 고리입니다. 1997년 당시 IMF는 한국의 금융위기를 금융과 기업 부분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위기를 보았고 외환 보유액이 거의 고갈된 상황에서 한국이 1997년 12월 IMF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은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전 세계 수요와 생산의 급락으로 번졌다고 설명했고 IMF는 한국이 외국계 은행의 디레버리징 충격에 크게 노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디레버리징은 빚을 줄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금융의 충격은 결국 고용의 충격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숫자보다 늦게 체감되지만 훨씬 오래 가요. 부동산 대출, 금융권 그리고 뱅크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뛰면 중앙은행은 성장만 보고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금리 부담이 높아지거나 장기화되면 이미 대출이 많은 가계와 사업자가 먼저 흔들립니다. 한국은행의 2025년 금융안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1.1% 수준으로 추정됐고 민간 신용 레버리지는 200.4%였습니다. 기업 신용 레버리지는 110.8%로 선진국과 신흥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레버리지의 그림자를 안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꺾이게 되면 담보 가치가 흔들리고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약한 것부터 연체가 올라옵니다. 특히 PF는 금리와 분양, 자금 조달이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4.39%였고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12.7조 규모가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숫자는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환율 급등과 경기 둔화, 금리 부담을 다시 겹치면 미분양 증가, 시행사 자금 경색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로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값이 서서히 떨어질 때보다 거래가 멈출 때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시세가 아니라 유동성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담보를 팔아도 현금화가 되지 않는 순간에 숫자는 곧바로 신용에 큰 타격을 줍니다. 뱅크런은 은행 앞에 사람들이 현금 인출을 위해서는 긴 줄만 의미하지 않아요. SVB 사태에서 미국 연준은 이 은행이 기본적인 금리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3월 9일 하루에만 400억 달러 하나로 약 63조 원에 넘는 예금이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BIS는 2023년 은행 SVB 사태를 분석하며 예금 인출의 속도와 규모, 소셜미디어, 금융의 디지털화가 은행 불안의 전파 속도를 크게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책임있게 말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예금보험 제도를 갖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대비 핵심은 제도와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이 시나리오에 과몰입하지 않는 태도와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태도 둘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개미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 배분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전 재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자금, 장기투자자산, 환율 민감 자산의 비중으로 나눠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비상자금입니다. 환율과 경기 충격이 함께 오면 수익률보다 생존 기간이 중요해집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버틸 수 있는 생활자금을 가시권 안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부채 관리입니다.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자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끊긴 고레버리지 자주입니다. 변동금리와 만기 집중, 카드론과 신용대출 비중을 점검하고 축소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현금 흐름의 다변화입니다. 직무 전환이 가능한 기술, 불황에도 수요가 남는 역량, 부업 정도의 수준을 떠나 추가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섯째는 정보 체크입니다. 위기 국면일수록 사람들은 가장 자극적인 문제를 가장 빨리 믿습니다. 그러나 생존은 속보보다 체크리스트가 더 중요해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IMF 같은 공식기관에서 제시한 1차 자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봐야 합니다. 자, 생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내가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을 동시에 맞아도 버틸 수 있는지, 생활 고정비 중 줄일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대출의 금리 유형과 만기 구조는 어떠한지, 한 달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 지출은 무엇인지, 보유자산 가운데 급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종이나 문서에 적어보는 순간에 막연한 공포는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위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비밀 정보가 아니라 숫자를 보는 습관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냉정함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을 적고 대출 만기일 적고 월별 고정비를 적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생존 기간을 계산해 둬야 합니다. 로또나 복권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마무리하자면 환율 3,000원은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달러 수급의 불균형이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물가가 소비를 압박하고 소비 위축이 기업 실적과 고용을 흔들고 그 충격이 부동산과 금융권의 신용 문제로 번지는 연쇄 반응입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거의 바닥나며 IMF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2008년 글로벌 자금 경색이 한국의 외화 유동성을 압박했습니다. 2023년 SB는 디지털 시대의 예금 인출이 얼마나 빠를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이 무엇인지 공유해주세요. 달러 분산, 부채 축소, 비상자금 확보, 아니면 현금 흐름 강화입니까? 댓글에 한번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 시리즈는 단순히 공포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같은 가정 아래 은행이 멈추면 무엇부터 막히는지와 뱅크런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고 이 영상을 지금 삶을 힘들게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다음 편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은 6월 25일 밤 7시에 제가 폭로할 엔드게임에서 나와 가족을 지키는 상위 6% 비밀 노하우 선착순 무료 얼마 특강을 꼭 들어보세요. 신청 링크는 더보기 링크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동화가 아니니까 동화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디케였습니다. 감사합니다.